북한 국가보안성 부국장이 어느 날 책상 위에서 발견한 USB 하나. 그 안에는 북한 최고 위층의 비밀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의 실체였죠. 그는 30년간 충성했던 조직을 위해 이 비밀을 묻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양주택구역의 아침은 항상 따뜻한 햇살로 시작되었어요. 저희 집 앞 길을 따라 햇살이 쏟아지면서 집안의 따뜻함이 더욱 느껴졌어요. 저는 북한 국가보안성 전자정보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미영은 집안일을 하며 우리 가족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현우와 딸 서연이는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하게 시작되었어요. 미영이 주방에서 밥을 지으며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은 학교에서 뭐 배울 거야? 서연이는 책을 펼치며 엄마, 오늘은 수학시험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현우가 조용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는 평소에는 아침 식사 시간에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우에게 물어봤어요. 현우야, 왜 그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현우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제가 어제 친구들과 한국 음악을 들었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한국 음악을 듣다니 그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발각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미영도 현우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미영은 현우 친구 진호에게 확인을 했죠. 진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현우가 정말 한국 음악을 들었다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우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내가 정말 한국 음악을 들었어?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야. 현우는 머리를 숙이고 말했어요. 아빠, 저희 친구들이 한국 음악을 가지고 와서 한 번만 들었어요. 그게 소문으로 퍼졌다는 걸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미영과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 모두 긴장감에 쌓여 있었어요. 만약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현우에게 엄하게 말했어요. 현우야, 이런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우를 학교에 보내고 직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종이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USB를 받아 새로운 감시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을 확인하던 저는 갑자기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어요. 그건 북한 최고 위층의 비자금 정보였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자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얻은 자금이었고 그 돈이 북한 최고 위층의 비밀 계좌에 빠져나간 거였어요. USB 내용을 계속 확인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뒤섞였어요. 저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제 가족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 국장님, 제가 뭔가 찾았어요. 저는 김 국장을 찾아갔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김 국장은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뭐야, 뭘 찾았다고? 라고 묻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저는 USB를 꺼내 김 국장에게 보여줬어요. 김 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뭐야? 김 국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비자금 정보예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얻은 자금이고 그게 최고 위층의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거예요. 제 목소리는 힘들게 나왔어요. 김 국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건 엄청난 일이야. 이걸 누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는 이 정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리 조직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제 몸은 차가운 땀에 젖었어요. 김 국장의 말을 듣고 제 가족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바닥이 땀에 젖어 서늘했어요. 김 국장님, 제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 너와 너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김 국장은 저를 서둘러 밖으로 보냈어요. 저는 급히 사무실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는 방금 본 비자금 정보가 계속 떠올랐어요. 제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어요. 제 심장이 계속 뛰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집에 가서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제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고 현우가 책상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서연이는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최 국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죠. 뭐야, 뭐 일어난 거야? 저는 미영이에게 물었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최 국장이 반역죄로 체포됐대요. 그리고 너희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최 국장은 저의 직속 상관이었고 그가 체포되었다는 건 저희 가족도 위험에 처했다는 소리였죠. 저는 숨을 골며 생각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어떡하죠?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탈북을 결심했어요. 미영아, 짐을 싸. 우리 탈북할 거야.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미영이는 놀라며 저를 쳐다봤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럼 빨리 해야겠죠. 저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온 탈북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짐을 싸는 동안 저는 계속 뒤돌아보며 긴장했어요. 언제든지 감시원이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서연이가 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야 해, 서연아. 서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 친구들은 어떡하죠?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가족을 지켜야 해. 짐을 다 싼 후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조심히 따라와. 저는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언제든지 붙잡힐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은 숲을 지나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걸음을 서두르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긴장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감시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감시원은 저희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어요. 자, 빨리 달려. 이제 국경이 가까워. 저희 가족은 달리기를 계속했어요. 마침내 국경이 보였을 때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가족은 무사했어요. 저희 가족은 국경을 넘어 자유의 땅에 도착했어요. 저는 가족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해냈어.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탈북을 결심한 그날 밤부터 저희 가족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부엌 찬장 깊숙이 숨겨뒀던 돈 봉투를 꺼냈을 때 저는 아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비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 돈은 우리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친척들에게 빌리고 때론 밥을 굶으면서까지 모은 것이었죠. 저는 그 돈을 세어보며 브로커에게 줄 돈이 충분한지 계산했어요. 한 사람당 $1,000, 네 식구면 $4,000가 필요했어요. 모자란 돈은 집에 있던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팔아서 채워야 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장마당에서 알고 지내던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건을 팔았어요. 이거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치를 챘는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복에 무슨 일인가? 갑자기 집안 물건을 다 파는 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냥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요. 아무 말하지 마시오. 상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주고받던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는 두만강 근처에서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가족 4명이요? 그럼 $4,000는 있어야 해요. 브로커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저는 손에 쥔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3,500밖에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브로커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는 저는 책임 안 져요.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것만 챙겨. 미영이는 아이들 옷을 몇 벌 챙겼고 저는 신분증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현우가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가져가도 돼요? 친구가 준 건데. 저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가져가렴. 그게 내 추억이니까. 서연이는 인형 하나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것만은 두고 갈 수 없어요, 아빠.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가져가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평양의 불빛을 바라봤죠. 저곳에서 제 부모님이 묻혀 계신 묘소가 있고, 제가 자란 집이 있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어요. 미영이가 제 옆에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당신 괜찮아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요. 새벽이 되자 저희 가족은 모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현우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영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희 가족은 조용히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평양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죠. 안녕히 고향이여. 언젠가 다시 올 수 있기를.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삶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브로커와의 만남 이후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탈북 날짜가 정해진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앉았어요. 현우와 서연이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아빠, 우리 정말 내일 떠나는 거예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미영이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제 말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해. 국경을 넘을 때 순찰대를 만날 수도 있고 강을 건널 때 물에 빠질 수도 있어. 서연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기게 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도 약속해야 해. 아빠 말을 잘 듣고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기로.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저는 서연이 동생 지킬게요. 저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 형답게 잘 지켜줘야 해. 미영이가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어요. 마지막 저녁 식사였죠.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두부 반찬이 놓였어요. 평소라면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그날 저녁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이게 우리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네요. 미영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새로운 땅에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현우와 서연이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평소엔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죠. 저녁 식사 후 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어요. 만약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미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종이에 중국의 한 마을 이름을 적으며 말했어요. 여기 이곳을 기억해. 만약 우리가 헤어지면 이 마을에서 다시 만나자. 브로커가 알려준 조선족 마을이야. 미영이는 그 종이를 옷 속에 깊이 넣으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또 다른 계획도 세웠어요. 만약 중국에서 잡히면 어떡하죠? 미영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버텨야 해.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 밤이 깊어지자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현우와 서연이가 자던 방, 미영이와 제가 함께 보낸 침실, 부엌에서 나던 구수한 냄새.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죠. 대동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멀리 모란봉이 보였어요. 여보, 뭐예요? 미영이가 제 옆에 다가왔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저는 미영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미영이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자정이 넘어 새벽 2시쯤 저는 현우와 서연이를 깨웠어요. 일어나렴들,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미영이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죠. 엄마, 무서워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가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서연아. 엄마, 아빠가 다 지켜줄 거야. 저는 가족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다들 준비됐지? 가방 챙겼지?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새벽 3시 저희 가족은 조용히 집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문을 잠갔어요.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죠. 이 열쇠를 다시 쓸 날이 올까? 미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가요. 더 이상 돌아보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평양의 거리는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죠. 저희 가족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탈북을 결심한 그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박진호 삼촌이 너무 빨리 움직이셔서 저희 가족들은 뭐가 일어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삼촌이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지하 연구실로 내려가게 했어요. 엄마 아빠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지만 삼촌의 눈빛이 너무 심각해서 결국 따라갔죠. 지하 연구실은 좁고 어두웠어요. 박진호 삼촌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호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삼촌은 시간이 없어. 믿고 따라와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때 현우 오빠가 옆에서 삼촌,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박진호 삼촌은 잠시 멈췄다가 탈출이야. 너희 가족을 여기서 빼내야 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놀라서 입을 벌렸죠. 그런데 삼촌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삼촌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가 서연이를 안고 우리 옆에 섰어요. 그리고 아빠는 삼촌 옆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었어요. 삼촌은 믿고 따라와. 난 너희 위치 추적 정보를 조작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삼촌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흘러내렸죠.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긴장한 목소리로 누가 왔어? 라고 묻자 삼촌은 시간이 없어. 믿고 따라와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삼촌은 계속해서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밖에서 몇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서연이를 더 꼭 안았고 아빠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죠. 그런데 삼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SUCCSS라는 글자가 떴어요. 삼촌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완료했어. 너희 위치 추적 정보가 조작됐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삼촌은 서둘러 책상 위에 놓인 비상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먹을 것과 물, 그리고 몇 가지 필수품들이 들어있었죠. 삼촌은 가방을 우리에게 건네며 이거 챙겨. 빨리 가자라고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박진호 삼촌의 말을 따라 지하 연구실을 빠져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멀리서 몇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삼촌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렸어요. 우리 모두 삼촌을 따라 달렸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로 멈춰 라는 외침이 들렸어요. 그런데 삼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멈추지 않고 달렸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박진호 삼촌의 안내 아래 탈출을 시작했어요. 삼촌은 가족의 위치 추적 정보를 조작하고 탈출을 위한 비상 가방을 준비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삼촌의 말을 따라 달려나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평양을 빠져나가 자강도를 향했어요. 아버지가 위조한 통행증을 들고 검문소를 통과하려는 것이 저희 가족의 탈출 계획이었죠. 어머니는 서연이를 안고 계셨고 현우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추격대가 오는 게 아닌지 계속 긴장했어요. 길가의 나무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오면서 우리 가족은 조용히 걸어갔어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죠. 공기는 차갑고 땅은 춥고 딱딱했어요. 저는 몸을 떨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추격대가 왔다는 걸 알았죠. 아버지, 추격대가 오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빨리 움직여. 검문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는 더 빠른 걸음으로 길을 달렸어요. 검문소에 도착하기 전에 추격대에게 잡히면 안 되었죠.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검문소가 보였을 때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서라. 멈춰. 추격대가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위조된 통행증을 꺼내 들었어요. 제발 이 통행증을 봐주세요.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봐주세요. 하지만 추격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달려와 우리를 붙잡으려 했죠. 저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기 숲으로 가자. 우리는 검문소를 포기하고 숲으로 달려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추격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숲속에서 우리는 숨어야 했죠. 숲속에서 우리는 숨었어요. 나뭇가지와 덤불 사이에 숨으며 추격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추격대의 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언제든지 추격대가 돌아올 수 있었죠. 몇 시간 후 추격대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는 숨겨왔던 공포와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며 숲을 빠져나갔죠. 자강도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걸었어요. 우리는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검문소를 피해 숲속으로 도망친 저희 가족은 첫날 밤을 나무 아래서 보내야 했어요. 해가 지자 산속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죠. 저는 미영이와 아이들을 나무 뒤에 숨기고 주변을 살폈어요. 여보, 너무 추워요. 아이들이 얼어 죽겠어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이미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현우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덮어줬어요. 조금만 참아라.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움직일 거야.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추격대가 우리를 찾기 위해 개를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게 뭐예요? 현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현우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어요. 쉿,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돼.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가족들을 더 깊숙한 곳으로 숨겼죠.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우리를 덮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기다렸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에 틀림없어. 개가 반응했어. 추격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영이는 서연이를 품에 안고 숨을 죽였고 현우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죠. 개 짖는 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멀리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야생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였는지 추격대 개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저쪽이다. 따라가. 추격대원들이 소리치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추격대가 지나간 후에도 저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변을 살폈어요.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조금 쉬자.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추위는 여전했어요.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하지 못했죠. 미영이가 가방에서 빵 한 조각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먹어야 힘이 날 거야. 저희는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었어요. 말라서 딱딱한 빵이었지만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었죠. 밤이 깊어가자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자. 내가 망을 볼게. 미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제가 볼게요. 저희는 서로를 걱정하며 밤을 지샜어요. 현우와 서연이는 피곤해서인지 결국 잠이 들었지만 저와 미영이는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랬을까? 이렇게 추운 밤을 산속에서 보내며 살 길을 찾았을까? 미영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고생을 하셨겠죠. 전쟁통에 살려고 도망 다니셨을 때 말이에요.
새벽이 되자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저는 가족들을 깨우며 말했어요. 일어나자. 해가 뜨기 전에 움직여야 해. 현우와 서연이는 얼어붙은 몸을 일으키며 일어났어요. 저희는 딱딱해진 몸을 풀며 다시 길을 떠났죠. 숲속을 걸으며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추격대가 다시 나타날까봐 긴장했죠. 길은 험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어요. 서연이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저는 서연이를 업고 걸었죠. 아빠 아파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서연아. 아빠가 업고 갈게. 몇 시간을 걷다 보니 작은 샘물이 보였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 얼굴을 씻었죠.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들었어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옥수수떡을 꺼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눠 먹어요. 저희는 작은 옥수수떡 조각을 나눠 먹으며 힘을 냈어요. 엄마 배고파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더 이상 줄 음식이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 서연아. 마을에 도착하면 밥 먹을 수 있어. 저는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지만 제 뱃속도 텅 비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계속 걸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보며 다짐했죠. 꼭 살아남을 거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미영이도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숲속을 달리는 동안 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숨이 가쁘게 쉬어 올라왔고 몸을 움츠리며 고통을 견디려 했어요. 저는 현우를 안고 달렸지만 그의 천식 발작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숲속의 공기는 차갑고 습기가 많아 현우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어요. 미영씨, 현우가 숨이 잘 안 쉬어요. 제가 말했을 때 미영씨는 뒤돌아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녀는 서연이를 손에 잡고 저희 뒤를 따라 달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호야, 어떡하지? 현우가 숨이 가빠. 미영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추격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기 숨어. 저는 빠르게 생각하며 가까운 나무 뒤로 숨었어요. 미영씨와 서연이도 뒤따라 숨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군사통신망을 교란시키는 장치를 꺼냈어요. 이 장치는 추격대의 통신을 방해하여 그들이 저희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장치를 작동시켰고 숲속의 잡음이 울려 퍼졌어요. 추격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았지만 저희를 찾지 못했어요. 그 순간 현우가 숨을 고르며 천식 발작을 조금씩 진정시켰어요. 그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미영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연이를 안았어요. 진호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린 살아남을 수 있었어. 미영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잠시 동안 숨을 고르며 안정을 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추격대가 다시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씨와 서연이도 뒤를 따랐어요. 우리는 숲속을 계속해서 달려야만 했어요. 숲속의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갔어요. 저희는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달렸어요. 그러나 추격대의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뒤를 따라왔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그때 갑자기 앞에 큰 강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저는 미영씨와 서연이를 앞으로 보냈고 현우를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은 차가웠고 흐름이 세었어요. 저는 힘겹게 현우를 안고 강을 건너려 했어요. 그때 뒤에서 추격대의 총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저희를 뒤쫓고 있었어요. 진호야, 서둘러. 미영씨가 소리쳤어요. 저는 다시 힘을 내어 현우를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물은 차가웠고 흐름이 세었어요. 저는 힘겹게 현우를 안고 강을 건너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그 불빛을 따라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여기 오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숨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동안 쉬었어요. 그러나 추격대의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뒤를 따라왔어요. 저희는 다시 한번 달려야만 했어요. 저는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렸어요. 압록강 부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 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박진호 형님이 작은 어선을 준비했는데 그 어선을 타고 강을 건너려 했어요. 미영 누님과 현우 오빠는 서연이 동생을 안고 서 있었죠. 저희 가족은 모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순찰대가 경고 사격을 했던 거죠. 절대 건너지 마라. 즉시 돌아가라. 순찰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너무 겁에 질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박진호 형님이 다가와서 저를 힘주게 잡아당겼어요. 우리 가야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선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모두 탈 수 없었어요. 박진호 형님과 미영 누님이 먼저 타고 저와 현우 오빠는 서연이 동생을 맡아서 물에 뛰어들었죠. 찬물이 저희 몸을 감쌌어요. 저는 너무 두려워서 숨을 잘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 오빠가 서연이 동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더 힘을 냈죠. 저기 보이지 않아요? 미영 누님이 어선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헤엄쳤어요. 순찰대의 총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지만 저는 그걸 뒤로하고 앞만 향했죠. 저는 너무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탈출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박진호 형님과 미영 누님, 현우 오빠, 서연이 동생 모두 무사히 도착했어요. 저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안았죠.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탈출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뿌듯했죠.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도 북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경찰이 있었죠. 저희는 빨리 숨어야 했어요. 박진호 형님이 저희를 이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죠. 저는 너무 피곤했지만 형님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앞을 향했죠. 저는 너무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행복이 될 거라고 믿었죠. 압록강을 건넌 저희 가족은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보,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아이들이 병에 걸려요.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어요. 강변 근처에 작은 폐가가 보였고 저희는 그곳으로 달려갔죠.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래도 밖보다는 나았어요. 옷 갈아입어라. 빨리. 저는 가방에서 마른 옷을 꺼내 아이들에게 줬어요. 현우와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미영이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긴장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2명의 중국인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들이 중국어로 무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 뭐라고 해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아빠도 중국말은 못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제 완전히 낯선 땅에 와 있다는 것을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실감했죠. 1시간쯤 지나 저희는 조선족 마을을 찾아 나섰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마을 이름을 종이에 적어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길을 가다가 한 중국인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죠. 조선족 마을. 어디? 저는 손짓 발짓으로 물어봤어요. 그 남자는 저희를 위아래로 휘어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방향으로 걸었죠. 몇 시간을 걸어 드디어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어요. 간판에 한글이 보였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저기 한글이에요. 서연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죠. 마을 입구에 작은 식당이 있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고 몇몇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식당 주인 아줌마는 저희를 보더니 무언가 눈치를 챈 듯했어요. 앉으세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아줌마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저희는 식탁에 앉았고 아줌마는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줬어요. 김치찌개와 두부 그리고 하얀 쌀밥이었죠. 현우와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엄마,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하면 안 돼.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밥을 다 먹은 후 식당 주인 아줌마가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어요. 돈은 나중에 주면 돼요. 아줌마의 말에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줌마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엔 고향 떠나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아줌마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따뜻한 방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기 전에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러 다닌대.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으로 어떻게 가요? 여기서 한국까지 얼마나 먼데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방법을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식당 주인 아줌마가 저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요. 돈 조금이에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 저희가 드려야 하는데.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대신 잘 살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아줌마에게 깊이 인사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희 가족은 아줌마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났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국이었죠. 저희 일가족은 중국 국경 초소에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북한으로 돌아가면 저희 가족은 모두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에 몸이 떨렸어요. 그때 중국인 연락책인 왕리가 말을 걸었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탈출할 길이 있어요. 왕리의 말에 저희 가족은 희망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 당국의 합동 추적팀이 뒤를 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다시 공포에 떨었죠. 저희 가족은 왕리를 따라 숨어있던 곳을 빠져나갔어요. 왕리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잠시 숨어 있으세요. 저는 밖을 살펴보고 올게요. 왕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가족은 떨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안심시켰어요. 시간이 지나고 왕리가 돌아왔을 때 그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저희 가족은 왕리를 따라 탈출로를 향해 달렸어요. 길은 좁고 어두웠지만 왕리가 우리를 안내하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추적팀이 따라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희 가족은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빨리 뛰세요. 뒤에 추적팀이 따라오고 있어요. 왕리의 말에 저희 가족은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결국 우리는 탈출로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왕리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왕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해요. 저희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해요. 그 말에 저희 가족은 희망을 느꼈어요. 저희는 왕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었죠. 압록강을 건넌 저희 가족은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보,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아이들이 병에 걸려요. 미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어요. 강변 근처에 작은 폐가가 보였고 저희는 그곳으로 달려갔죠. 폐가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래도 밖보다는 나았어요. 옷 갈아입어라. 빨리. 저는 가방에서 마른 옷을 꺼내 아이들에게 줬어요. 현우와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미영이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죠.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긴장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2명의 중국인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들이 중국어로 무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 뭐라고 해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아빠도 중국말은 못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제 완전히 낯선 땅에 와 있다는 것을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실감했죠. 1시간쯤 지나 저희는 조선족 마을을 찾아 나섰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마을 이름을 종이에 적어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길을 가다가 한 중국인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죠. 저, 조선족 마을, 어디? 저는 손짓 발짓으로 물어봤어요. 그 남자는 저희를 위아래로 휘어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줬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방향으로 걸었죠. 몇 시간을 걸어 드디어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어요. 간판에 한글이 보였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저기 한글이에요. 서연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죠. 마을 입구에 작은 식당이 있었고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고 몇몇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식당 주인 아줌마는 저희를 보더니 무언가 눈치를 챈 듯했어요. 앉으세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아줌마가 자리를 안내했어요. 저희는 식탁에 앉았고 아줌마는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줬어요. 김치찌개와 두부 그리고 하얀 쌀밥이었죠. 현우와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엄마,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라. 체하면 안 돼.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죠. 밥을 다 먹은 후 식당 주인 아줌마가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하루 쉬어요. 돈은 나중에 주면 돼요. 아줌마의 말에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아줌마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엔 고향 떠나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아줌마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죠. 그날 밤 저희 가족은 따뜻한 방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기 전에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러 다닌대.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으로 어떻게 가요? 여기서 한국까지 얼마나 먼데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방법을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국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이곳이 진짜 한국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왔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미영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현우와 서연이도 주위를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여기 공항이 정말 크네요. 현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도 공항의 규모에 놀랐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크기와 화려함이었어요.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분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는 바로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죠. 여기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불빛이 가득한 거리가 보였고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곳에 편의점이 있대요. 24시간 열려 있다고요. 미영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24시간?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여기선 언제든지 원하는 걸 살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어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저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법률,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배웠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북한 소식을요?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선 정보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실에 가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해 봤어요. 북한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며 눈물이 났어요. 그곳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석 달의 교육이 끝나고 저희 가족은 정착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죠.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감격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서연이가 신나서 방방 뛰었어요.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서연아. 이제 우리 집이야.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밖을 내다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보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밤마다 저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이 그리웠죠. 여보,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통일이 되면 우리 고향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 지금 저는 한국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현우와 서연이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미영이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죠. 북한에서 탈출한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